계속 물, 소금 읽어봅니다. 물과 소금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까 하는데, 속도를 내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물 이외의 음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왜 굳이 물을 마셔야 하는가? 왜 현대사회의 기본 식품이 되어버린 달고 맛있는 음료를 마시지 말아야 하는지 당연히 궁금해야 할 것이다. 하루에 다르게 새로운 음료들이 출시되어서 SKM에서 선전하기에 바쁘다. 독자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음료들 역시 물로 만들고 성공적이긴 하지만은 갈증을 해서 되기는 한다. 아니 최소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실제 건강 문제의 대부분은 이러한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원모화학 작용에 관한 한 물과 다른 물질이 섞여 있는 음료는 서로 전혀 다른 물질이다. 게다가 인기 있는 음료들은 일부 화학 물질들을 함유하고 있어서 중추신경계의 통기센터에서 원모화학적인 성질을 변화시킨다. 심지어 우유도 물과는 다르다. 우유는 음식물이며 식품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요즘 청소년들은 물보다도 콜라나 사이다 같은 음료를 즐겨 마신다. 그렇게 함으로써 콜라나 사이다가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양만큼의 물을 충분히 마셨다고 생각한다. 착각이다. 이것은 큰 오산이다. 물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 몸이 필요한 것은 물이다. 정유소 같은 물이 아닌 미네랄이 함유되고 약 알칼리성이 물이 가장 좋은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물을 대신할 수 있는 음료는 없다. 커피나 차, 탄산음료, 알코올, 주스나 우유도 물이 그와는 다르다.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는 불면, 과민, 떨림, 구토증, 불안, 초조 같은 현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아유, 함량 카페인은 안 된다. 임신한 여성이 커피를 많이 마실 경우에 체중 미달러를 분모할 우려가 있다. 심지어 그로 인해서 유산을 유발하거나 태아에게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 또한 기억 제조 과정에서 쓰이는 효소의 생산을 억제하여서 결국엔 기억력을 현저히 떨어지는 역할을 한다. 학습과 기억력 발달 과정에서 관여하는 포스포디에스테라제라는 효소를 억제하는 것으로 입증된 바가 있다. 이거 되겠네. 하루에 대여섯 잔의 커피를 매일 마시는 경우에는 심장마비를 일으킬 확률이 2배로 높은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DNA 회복 메커니즘을 억제함으로써 DNA 손상을 입히고 비정상적인 DNA 생성을 야기할 수가 있다. 카페인은 뇌세포의 에너지 보유도를 공격하고 그들의 통제 역치를 낮춤으로 뇌세포는 저장해 놓은 자신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하게 된다. 이 카페인은 에너지가 고갈될 정도로 많은 에너지 소모 기능을 닥치는 대로 작동하게 한다. 그래서 결국 뇌세포는 에너지 부족을 겪게 된다. 따라서 뇌 반응도 늦어지게 된다. 카페인을 지나치게 섭취하고 난 뒤에 맥이 풀리고 민감한 상태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탄산음료를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음료 속에 함유된 카페인에 의해서 수위력 결핍이 생긴다. 그래서 학습에 집중하려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어서 덕석 부진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 그 원인이 되기도 한다. 카페인은 신장을 자극하게 되는데 마신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게 만든다. 그래서 뇌세포에 비축된 에너지를 소진하게 만들어서 두통을 유발하게 만든다. 카페인이 함유되고 인공 감미료를 사용한 탄산음료는 일반 설탕이 들어있는 것보다도 더 위험하다. 인공 감미료는 강력한 화학약품으로서 설탕인 것처럼 오인하기 쉽다. 뇌세포가 쏟기 쉽다. 단맛은 일반적으로 몸속에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으로 뇌는 인식한다. 그래서 인공 감미료는 혀의 미각 감지 기관을 거치면서 뇌가 필요한 만큼 충분한 당이 몸에 들어왔으며 순환을 통해서 곧 뇌에 도착할 것처럼 뇌를 인식시킨다. 뇌는 그에 맞춰서 행동을 계획한다. 혈액 속에 당의 수치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있으므로 뇌는 단맛의 결과를 알고 계산하고 간에게 다른 원재료로 당을 제조하지 말고 저장에 들 것을 지시하는 프로그램을 설정한다. 그러나 미각에 의해서 들어온 것으로 감지된 당은
실제로는 당이 아니고 인공 감염에 의해서 불가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당이 들어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뇌에서 당이 들어오는 것으로 계산하고 설정된 프로그램에 오류가 생긴다. 이에 당황한 뇌와 간은 음식을 찾아내서 에너지를 공급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소화기관에 명령하여 공복감을 느끼고 배고프게 만들어서 음식이 들어오게 해서 당을 충동하게 한다. 인공감미료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감미료 섭취의 90분이 지날 때까지 식욕이 더 생기며 정상적인 경우보다도 더 많이 먹는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있다. 이러한 인공감미료의 섭취는 음식물을 가더 섭취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그로 인한 체중 증가로 인해서 비만이 발생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이며 미국 인구의 37%가 인공감미료 섭취로 인한 비만임이 밝혀졌다. 현재인들은 커피로 인한 카페인 중독자가 많다. 일반적으로 본인 스스로는 중독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나 하루에 커피를 최소 3잔 이상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은 사실상 카페인 중독자다. 실제는 카페인 중독자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마약 중독이나 카페인 중독이나 중독은 중독이므로 그 증세는 마약처럼 심각하지 않지만 건강에는 적신호이다. 카페인 중독자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 살이 찌지 않는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으며 뼈만 앙상하게 나올 정도로 점점 말라간다. 이는 카페인이 체내의 수분을 계속적으로 탈소시키기 때문이다. 커피를 조금 과하게 마신다고 하더라도 물을 하루에 5리터 이상 먹어주면 별다른 이상이 오지 않지만 대부분 카페인 중독자들은 갈증이 나도 커피만 즐겨 마시게 되므로 필요한 수분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체내의 수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된다. 그리고 추위를 많이 탄다. 여름에도 긴 발옷을 입지 않으면 한기를 느낄 정도로 추위를 느끼게 된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한약재를 복용해도 소용이 없다. 체온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분의 부족으로 인해서 체온 조절 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추위를 더 느끼게 된다. 또한 팔뚝의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튀어나오게 된다. 그래서 마치 신장 도둑을 받기 위해서 넓혀놓은 혈관처럼 혈관이 피부보다도 더 두려졌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카페인 중독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다. 아하, 혈관이 너무 튀어나오는 것도 문제군요. 이런 카페인 중독을 벗어나려면 우선 커피 마시는 것을 완전히 중단하고 대신에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물을 하루에 10리터 이상 마셔 주어야 한다. 10리터. 찬물은 절대로 안 된다. 물을 많이 마셔 줌으로써 해서 세포 구석구석이 박혀있는 카페인 성분이 빠져나오게 해야 한다. 약 3개월 정도 지나면 춥게 느끼던 몸이 따뜻함이 감돌면서 서서히 좋아지게 된다. 완전히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절대 커피를 마셔서는 안 된다. 필자가 커피에 중독인 사람은 물만 마시게 해서 낫게 한 사례가 있다. 술은 어떤가? 술의 대부분은 물로 이루어져 있지만 술을 수분으로 이해한다면 큰 오산이다. 술은 물 공급 시스템의 혼란을 야기시킨다. 술을 많이 마신 후에 아침에 나타나는 숙취는 바로 내가 물이 부족하다는 증거이므로 무조건 물을 마셔 주어야 한다. 계속적으로 물을 마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체내에 과잉 섭취된 알코올을 물이 들어가서 희석시키고 소변으로 빠른 시간에 배출하도록 해서 정상적인 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필자 역시 술을 좋아해서 많이 마시면 편이지만 필자는 숙취를 거의 느끼지 못한다. 그것은 술을 마실 때에 수시로 물을 마셔주니 체내에 알코올이 쭉쭉 끼는 것을 최대한 줄여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술을 마시는 동안에 물도 같이 마심으로 해서 체내에 들어온 알코올이 물이 많이 들어오면 따라서 소변량이 늘어나면서 알코올이 소변과 같이 배설되면서 흡수된 알코올의 상당량이 소변과 함께 체내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술을 많이 마셨더라도 실제 많은 양의 알코올이 체내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날 숙취를 거의 느끼지 못한다. 그렇군요. 자, 이혼 종사자들은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체내에 알코올의 양이 많아지면 간을 상하게 하고 면역 체계를 약하게 하고 멜라토닌이 부족해진다. 그리고 뇌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만들어서 술이 취하면 기억이 잘 나지 않거나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주스나 우유는 어떤지 알아보자. 몸에 물이 필요할 때 주스나 우유로 대신할 경우 다른 문제를 이야기하게 된다. 오렌지 주스를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히스타민의 생성을 증가시키고 어린이나 성인 모두에게 천식을 유발할 수가 있다. 심지어 주스 속의 천연 당분은 간이 지방을 저장하도록 할 수 있다. 우유는 식품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아기에게 모유가 아닌 제조 분유를 먹일 경우에는
현재 제조되어 있는 상태보다도 훨씬 묽은 농도로 먹여야 한다. 모유를 수유하지 않는 아기의 식단에는 물을 좀 더 많이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우유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액체 형태의 칼슘과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몸에 필요한 물로 우유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소의 우유는 원래 태어난 지 몇 시간 만에 그렇게 시작하는 송아지에 맞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움직임이 많지 않은 아기나 어린이에게 묽게 희석하지 않은 분유를 먹이게 되면은 가르게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 인체는 전반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수분의 필요를 나타내는 여러가지 뚜렷한 조짐들이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전식이나 알레르기와 같은 국보적인 여러 탈수 합병 등도 포함되기도 한다. 좀 더 적극적인 탈수 신호로 심통이나 소화불량, 소화기 통증, 리우마티스, 관절염, 요통, 변도 등 그럴 때의 다리 통증, 대장염, 그리고 가장 고도의 신호인 협심증과 같은 국부적인 만성 통증이 있다. 고혈압이나 알츠하이머, 다발경화증, 근육 영양실조, 동맥의 콜레스테롤 막힘, 당뇨병 등과 같은 합병증 또한 탈수와 연관될 수가 있다. 암 역시 근거적으로 인체의 지속적인 수분 부족과 관계된 주요 질환일 수가 있다. 만성 탈수는 많은 증상과 징후를 유발하며 결국은 퇴행성 질환으로 발전시킨다. 탈수는 앞부분에서 언급한 바 있는 온갖 문제들을 유발하며 어떠한 증상이든 생리적인 결과는 거의 동일하다. 각각의 인체들은 제각각 다르게 고갈의 초기 증상을 드러낸다. 하지만 물을 마셔서 탈수를 없애줘야 나올 수 있는 질병들을 처방약에 의존해서 일시적으로 통증이 없어지는 현상에 의해서 기만당해 점점 탈수는 지속되게 되고 하나하나 다른 증상과 징후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계속적인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질병들은 표현하기 어려우면 증후군이라는 형태로 분류해 놓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일부 증후군은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명명되고 있다. 거기는 다발경화증, 근육 영양실조,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 등이 이에 속한다. 대부분의 질병은 치료나 치료가 아닌 단지 증상의 완화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고혈압약이라고 하는 처방약도 고혈압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지 못하고 증상만 완화시킬 뿐이며 평생을 복용해야 하며 시간이 갈수록 혈압약을 복용해도 증세가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물을 충분히 마시면 도움이 된다. 일단 지속적으로 수분 부족으로 고갈 상태를 바로잡아주면 탈수나 체내의 수분 부족이 따라서 발생하게 되는 모든 질병은 사람에 따라서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뿐 치료법은 딱 한 가지, 물을 마시자. 비용도 들지 않는다. 생활에서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물을 마시고 물을 그리고 된장간장, 고추장, 젓갈, 김치와 같은 음식은 일정한 시간을 경과하여 제 맛을 내는 대표적인 슬로우 푸드다. 슬로우 푸드. 이런 음식은 비만에 대한 걱정도 할 필요가 없고 방부제도 없으며 인공 감미료도 없는 식품이다. 얼마나 좋은 웰빙 식품인가. 물론 치유할 수 있는 질병 치료의 근간은 성실히 꾸준히 행해야 한다.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예전의 생활 방식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또 탈수가 야기되면서 질병은 다시 발생하게 된다. 충분한 물과 적당한 소금의 섭취,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미네랄이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이 최고의 보약이면서 최고의 치료제인 것이다. 이 식단에는 많은 과일과 야채 그리고 세포막과 호르몬의 생성에 필요한 필수 지방산이 포함되어야 한다. 당연히 카페인과 술은 최대한 배제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자신을 가르쳐볼 수 있는 명상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인공 감미료를 식탁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몸에 가장 필요한 첫 번째 영양소는 밥이 아니라 물이다. 물. 그냥 몸에 흘러다니는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영양소이다. 가장 중요한 물은 에너지를 생성해내기 때문에 물은 모든 미네랄, 단백질 그 위에 수용성 영양소들을 용해하여 혈액 상태로 인체 곳곳에 운반하고 배포하고 그들이 배출한 쓰레기를 수거해서 체외로 배출한다. 혈액 속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단백질, 효소 등이 목적혈형에 헤엄치고 있으며 혈증은 또한 바닷물과 같이 미네랄 농도와 구성 비율을 가지고 있다. 인체는 끊임없이 물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다. 숨을 내쉴 때마다 폐를 통해서 물은 빠져나가며 땀을 흘리거나 소변으로 배출되며 위장운동으로 인해서 물을 빼앗긴다. 몸에 물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는 훌륭한 계측 기능 바로 소변의 색깔이다. 몸에 충분히 수분이 있을 경우에는 색깔이 거의 없는 맑은 소변을 배출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색깔이 나타난다.
물론 색깔이 있는 비타민이나 약을 먹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하는 이야기다. 어느 정도 수분 부족의 상태에서의 소변은 노란색을 띠며 수분 부족이 심각한 상태의 소변은 주황색에 가깝다. 물론 우리 체내에 들어가서 소변으로 배출되는 데는 약 1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셨다고 하더라도 1시간 이내라면 소변의 색깔이 나타나기 때문에 색깔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물을 적게 마시면 신장이 부담을 느끼게 된다. 고혈압 환자들이 대부분 심부전증 환자로 이어지는 이유는 고혈압 환자들은 물을 잘 마시지 않기 때문에 피의 수분 함량이 적어서 피가 뻑뻑하다. 모든 피는 반드시 신장을 통과해서 노폐물이 걸러져야 하기 때문에 피가 묽지 않고 뻑뻑하면 신장은 그만큼 더 부담을 느끼면서 걸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체내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한 최소한의 농축된 소변을 배출하게 만들어 체내 수분을 보유하려고 해야 하기 때문에 신장세포는 엄청난 부담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수분 부족이 오면은 결국 신장세포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되어서 심부전증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는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고혈압도 치료하고 심부전증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청량음료 즐기면 쓴맛을 본다. 공공의 적이다. 자, 이렇게 하는데 자, 이렇게요.